총선이 진짜 130여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맞아요. 성큼 다가왔어요. 맞아요. 성큼 다가왔고, 근데 지금 총선 이슈 중에서 좀 뜨겁게 달아올랐던 걸 좀 따져보면 신당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뭐 이준석 신당 나오면서 뭐 줄줄이 뭐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도 신당 얘기하고 뭐 기존에 이제 제3시대 얘기했던 양향자 금태섭 신당까지 뭔가 힘을 좀 받는 느낌이 좀 드는데, 특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어때요? 맞아요.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사실 가장 핫했던 게 이 조사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건데 21일부터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ARS 조사한 건데, 유승민, 이준석이 같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하고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7.7%가 여기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그러면은 유효한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더 하기 시작을 했고, 네. 당시에 이때가 언제냐면 뭐 유승민 대표랑 뭐 이런 사람들이 라디오에 나와서 우리 12월까지 약간 지켜볼 거다 막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조사가 나오니까 그럼 이거 그냥 빠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좀 불이 더 붙었던 그런 이 조사부터 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근 조사들 보면 많게는 20% 중반까지 나오는 것도 있던데, 이런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 네. 근데 뭐 물어보는 방식이 다 달라요. 뭐 얼마나 뭐 좋아하시느냐, 뭐 어쩌면 괜찮다고 보시느냐, 아니면 누구 지지하시겠느냐,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좀 다를 수 있군요. 네,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조사를 보면은 국힘 지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지지를 해서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이제 어제 안 그래도 NBS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지지할 마음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1%예요. 있다. 있다. 22%. 근데 네. 이게 조금 신기한 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지역적으로 보시는데, 광주 전라가 27%가 있다. 네. 그다음에 대구 경북이 22%가 있다라고 답을 해서 그러니까 두 개가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저희가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이거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고, 지지 정당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은 21%가 지지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9%가 지지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리고 지지할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보, 중도, 보수라고 물어봤을 때도 진보, 보수층 모두 다 20%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다 저쪽 정당 출신이잖아요. 보수 정당 출신이잖아요. 보수 정당 출신인데. 근데 지금 광주나 대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 보수 다 크게 지지의 차이가 크게 없는 이런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예전에 뭐 라디오 같은 거 보면 이게 결국에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결국에는 민주당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것도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 여러 정당 중에 뭐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거라서 일단 해석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지지할 의향이 있는가. 예. 이게 이제 또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예, 뉘앙스가 있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권이 분열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속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좀 일부 있는 거는 좀 뭐 여권에 대한 뭐 불만이나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응답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보면 뭐 호남도 호남이지만 그 서울에서 좀 높게 나오고 네. 지지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30대가 좀 변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30대에서 높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은 이번 총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특히 저는 30대하고 그 서울 뭐 이쪽을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30대와 서울. 근데 어제 이 기사가 엄청 많이 났어요. 21%가 기사가 많이 났는데, 사실 제가 21%로 검색했을 때 많이 안 걸리는데 69로 검색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가. 69. 그러니까 21%는 지지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는데 69%는
없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사들에서 야 없다는 사람들이 70%래. 뭐 있다 21%는 윤석열 지지율보다 낮고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아. 여기 별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정말 신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신박하다. 그러니까 신박하다. 저도 이렇게 계속 숫자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뭐 모든 정당들이 지지할 의향이 없다 뭐 이것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급력.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한 20% 정도의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게 앞으로 사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저는 그건 좀 무리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리수라는 생각이. 예. 오늘 갤럽에서 아침에 뭐 조사가 하나 신당에 대한 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그거는 얼마나 뭐 좋다고 보십니까?라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표현, 지지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거.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까와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이거 좀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또 38%가 좋다고 본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지지할지 안 지지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신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네. 그거는 좀 더 높게 나온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구정치와 신정치의 대결은 언제든 먹히는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좋지 않다고 본다고 50% 만약에 제가 결과를 보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없는데 그게 좋지 않다고 본다고 50%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기사를 내서 어디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약간 이거는 좀 웃기는 아까 그 했던 그 표현이 좀 웃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떤 거를 이제 어느 부분의 숫자를 좀 봐야 됐을 때 그 네. 의미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우호적인 거예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민주당에서 표를 갖고 올 걸 의식을 해서 요즘 상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좀 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이제 총선에 가면 우리는 위너 테이크스 올 신자 독식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표가 될 우려 혹은 이게 내 표가 내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떨어질 우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 표로까지 이어질까라는 이제 좀 의구심들은 다들 있는 거죠. 지금 21%, 17%가 이렇게 저희가 나온다고 항상 해도. 이제 선거 때가 보면 투표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소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이렇게 이런 캐치프레이즈. 난 환경이 좋아. 나는 노동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라고 하지만 야, 표 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가? 이러면서 또 뭔가 결집 이런 이슈가 나오면 그러면은 또 여기다 돈 그 당선인을 만들지 못하면은 그 표는 버려지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단백표랑 이렇게 친한 천하람 위원장도 한 방송 나가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신당 지지율은 허상이다. 그래서 양당을 싫어하는 그 반감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표로 이어질 건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당이 등장을 해서 유효한 지지율 뭐 예를 들면 10% 이상이다 뭐 이런 지지를 얻은 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2016년에 만든 국민의당이 떠오르는데 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제3정당, 신당 이런 그 표현이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참신하고 그렇죠. 좀 새롭고 기대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뭐 예를 들면 창당되기 이전에 뭐 질문이 조금 전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이야기했지만 뭐 필요성, 공감대, 뭐 향후 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면 대체로 높게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국민의당 이후에 2016년 말 그 유승민 전 의원 중심의 새누리당 탈당파가 주축이 됐던 바른정당 그리고 2018년 초에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한 그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이 초기에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향후 이제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었거든요. 저기 보이면 이제 그래프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네. 예. 사실 유일하게 아닌 경우가 2016년 초에 창당됐던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은 이제 비례대표에서 굉장히 높은 이제 지지율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시간을 거슬려서 보면 그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이게 좀 뭐 민주노동당, 뭐 진보신당 탈당파, 그다음에 유시민 의원의 뭐 국민참여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이 정당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었는데 네. 막상 총선에서 지역구가 7석이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6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가 한 10% 정도의 득표를 이렇게 얻었거든요. 근데 지역구 7석도 이게 당시에 그 민주통합당하고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실은 상황이었죠. 민주통합당 당시 양보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이 정도 의석을 얻었다는 건 사실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실패한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향후에 신당의 파괴력이라든지 뭐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대체로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양당 구도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보면. 지금 뭐 아직은 이 12월 27일이라고 뭐 얘기를 해놓긴 했지만 뭐 창당을 할지 말지. 어제 그러니까 그제 뭐 유튜브에 나와갖고 60%다 창당 확률 60%다. 히딩크 감독의 발언을 빗대서 이제 1%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지만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100이 아닌 이상, 1이 아닌 이상 다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전 잘 모르겠어요. 60%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막 빅 텐트가 될지 아니면 빈 텐트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뭐 아직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욕구가 크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일단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평가하거나 좀 예상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이준석이라는 이름 세 글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더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상태지만 그 신당의 아래 누가 들어올지, 어떤 게 들어올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이게 그렇죠. 구체화가 됐을 때는 또 양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하나의 변수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이게 현행대로 가냐?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과거로 돌아가냐. 뭐 위성정당 얘기도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원이 이제 뭐 지금 이탄희 의원도 저희 이제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위성정당 막을 수 있다. 현행대로 가되 위성정당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현재처럼 이렇게 준연동형이 유지가 되면 신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나도 못 내더라도 비례대표로 여러 당선이 가능한 건데 지난번에는 30석까지만 총 47석 중에 30석만 준연동형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푼다는 거였잖아요. 47석이 다 그렇죠. 캡이 없어지는 캡이 거죠. 없어지는 네. 건데 만약에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하더라도 뭐 비례대표를 20%를 최대치로 얻었다. 그렇다면은 300 곱하기 20% 나누기 2해서 30석까지 줘야 돼요. 30석까지 줘야 되면 국민의힘 초록색 국민의힘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데 그래서 이렇게 둘까. 하지만 또 거기다 위성정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복잡한 거고.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2016년에 마지막으로 병립형을 했던 2016년에 보면 정의당이 그때 비례투표를 가장 많이 받아서 7%를 얻어서 4석을 가져갔었고요. 네. 조금 이따 요거는 국민의힘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네. 같은 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당시 대표가 만들었던 초록색 국민의당이 38석 했는데 비례의석으로는 13개를 했고 13개. 네. 당시 득표율 26%였어요. 이때는 병립형이니까 13개였지만 이번에 이제 준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확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위성정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위성정당이 없다고 하면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신당들이 여럿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나눠서 가져갈지. 근데 이번에 한 가지 이슈는 저는 뭐 지역구에선 당연히 사표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안 넣으려고 양당을 찍는 경우가 많겠지만 비례대표는 스플릿 보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 총선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경우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호남계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의 지지 기반이 그냥 탄탄했었고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전체 지역구에서는 사실 서울에서 2석만 얻고 나머지 그 23석을 호남에서 다 얻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신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대표 득표율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와가지고 예, 이제 의석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때는 사실 양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거대 양당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호남의 지지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 신당들이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뭐 예를 들면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그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지 기반하고 지금의 지지 기반은 좀 다르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 자체가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정치라는 게 지난번에 위성정당 하듯이 어떻게 바꾸더라도 또 이 정치권에서 어떻게든 대응을 할 겁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뭐 고려한다고 하면 선거 제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는 그 신당이 국민들에게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이 가능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지금의 신당이 이제 관심이 높은 거는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 호소력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에 있는 거대 양당 구도,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이제 나는 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지? 나는 다른 거 이게 뭐 아니 수능도 오지선다인데 왜 두 개밖에 없어? 뭐 다른 거 없어?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당층 비율도 높았고 사실 계속 그런 식으로 신당이 나오면 뭔가 제3지대에 대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양자 구도는 아니었어요. 정의당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렇고 다 지금 비호감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11월에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55,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 57, 정의당 64가 나왔는데 이게 8월엔 더 높았어요. 61%까지 다 싫다. 나한테는 둘 다 호감이 안 간다는 사람들이 61%나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가까이가 나는 둘 다 싫은데 근데 정의당도 싫은데 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없다 보니까 뭐 제3당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든 아니면 금태섭 양양자 의원이 만들든 간에 뭐 다 그쪽으로 호감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통은 이제 잘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호감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거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건데 지금 선거제 얘기 나왔지만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 지난번보다 더 정당이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길어지나요? 투표용지가? 지난번에 48cm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연동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3% 그 트레솔드만 넘으면 가질 수 있거든요. 한 석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또 3%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지지도의 3%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거대 양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제대로 발휘되면 사실 비례대표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정당이 정말 너무 이렇게 신당에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 부분이 분산되고 그러면 좀 그런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많아지면 3%를 얻기 어려우니까. 다 이제 나누게 되니까. 근데 어제도 보면은 용해인 의원이 무슨 기본소득당하고 같이 뭐 이렇게 연합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보면 이제 뭔가 한 당으로는 어려우니까 뭔가 조금 더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은데 뭐 또 꼼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가고 위성정당이 안 되더라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호감도가 높은 게 아닐까. 총선 저 예측조사 나중에 아마 해야 되는데 정당이 60몇 개 나오면 죽음이에요. 그거는 전화서도 설문지 다 읽어줄 수도 없어요. 주관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네요, 진짜. 일일이 다 뭐 60개를 다 읽다 보면 이미 끝날 것 같은데요, 정말. 좀 그게 두려운 부분이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네네.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지금 국민의당의 이제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 얘기를 하셨을 때 떠오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이 막만 들어갔다 나오는 문이 있으면 문지방이 아예 뭐 문턱이 다 없어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맞아. 드는 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구를 계속 방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의 텃밭, 보수의 상징, 보수의 심장 뭐 이러니까 근데 대구의 지지율 변화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TK는 계속 변화가 크게는 없어요. 계속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11월에 나온 대통령 국정 지지도를 이제 한번 선으로 그려본 건데 네. 대구 경북에 그래서 파란 선이 긍정 평가의 흐름을 이제 따라서 그려본 거고 빨간 선이 부정 평가의 흐름을 따라서 그려본 건데 둘이 거의 비슷하지만 긍정 평가가 항상 조금씩 높다라는 게 이제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계속되는 흐름이고요. 네. 사실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데 대구 경북만 요 스코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이 부정보다 높은 스코어. 근데 저게 회색이 겹치면 저 띠 같은 게 겹치면 그 뭐라 그러죠? 오차 범위가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높은지 알 수 없으나 숫자가 뒤집히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할 때 30%가 약간 뭔가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뭐 하나의 기준이 돼버렸죠. 그쵸. 예. 이것보다 내려가면 큰일 났다. 약간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이제 호들갑스럽게 보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대구에서 뒤집히면 대구 경북에서 뒤집히면 30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 대구 경북이 하나의 이제 뭐 보루 이런 거네요. 이제 거기서 뒤집히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네. 다른 지역들도 비슷하게 변화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국 지지율 한번 보고 가면 일단 요것만 볼게요. 요거 네. 보시면 지금 몇 월부터죠? 6월부터 쭉 그려놓은 건데 지금 멀리서 보면 아주 멀리서 눈을 흐리게 보면 이게 그냥 직선을 그려놓은 건데 살짝 삐뚤빼뚤 그린 아주 긴 직선을 그린 운동장에 뭔가 이렇게 쭉 그린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30에서 40 사이에서 이게 살짝 삐끗삐끗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 제가 뉴스 바사삭 올 때 주간 지지율을 가지고 오는데 네. 이번에는 일간 지지율을 가지고 와봤어요. 혹시나 네네. 조금 더 변화가 있어 보일까 봐. 근데 네. 없어요. 일간으로 봐도 크게 없고. 그래서 요새 제가 부사장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이 정도면 여론조사 너무 재미없어서 안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지금 여기만 어비신 분한테 재미없어서 안 와도 되냐고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여론조사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임금님기의 캔님이 수능 문제인가요? 하셨는데. 수능 문제보다 쉽습니다. 이번에 너무 어렵던데요. 여론조사 관련한 문제 나왔잖아요. 예. 보셨어요? 예, 뭐 봤는데 제가 빨리 학교를 졸업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졸업한 사람들의 모든 예. 그 동감이죠. 예. 예. 이걸 안 해서 다행이다.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오래 보셨는데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30-40% 사이에 있는데 원래 이렇게 국정평가, 수행평가라는 게 별로 변화가 없는 건가요? 보통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 뭐 국정 지지도 이런 부분이 꼭 대통령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하고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취하고 또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또 이걸 견제하는 야당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이게 플렉츄에이션이 되게 심해요. 아주 높기도 하다가 그 다음부터 무슨 이슈가 생기면 툭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좀 약간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권 후반기에 지지율이 40%대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한 뭐 낮으면 30% 초반, 높으면 30% 후반, 뭐 35% 여기 내외에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특정 이슈라든지 뭐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들도 보면. 근데 또 현 정부가 뭐 잘한다고 하면 그 부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또
갑작스러운 몇 가지 이슈나 사건이 터지면 아주 또 3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TK 유권자가 몇 명이냐 했는데 몇 명인지 잘 모르겠고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1000명 조사하면 10% 10% 정도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10%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또 어때요? 정당 지지율도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게 진짜 미치겠는 게 다들 약간 35 저희도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미치겠는 게 얘기할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도 변화가 크게 없고 저래도 변화가 크게 없다 보니까 좀 이거 보시면 어제 나온 MBS 조사인데요. 뭐 민주당이 살짝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살짝 또 올랐는데 또 오늘 갤럽은 또 반대로 나왔어요. 민주당이 살짝 오르고 국민의힘이 살짝 내려갔는데 다들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씩 흔들리는 거라서 30% 중반대에서 다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요즘 나오는 모든 조사에서 특징적인 게 저 회색 막대 있죠? 그래프. 저게 무당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난 지지하는 데가 없어요. 라고 네네. 얘기하는 사람들인가 한 11월 들어서 쭉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내려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총선이 다가와서 그런가 어쩐가 양쪽에 대한 약간 비호감도는 다 높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정당 지지도가 지금 계속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국가이긴 하지만 최근에 정당 지지도는 그 역동성을 못 따라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무당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높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7월 3주차에 38%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29%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당층이 높아졌던 때가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에 굉장히 여야 갈등도 뭐 심하고 네. 그리고 뭐 이념 논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 굉장히 피로감이 높았던 상태에서 이제 무당층이 높다가 이제 선거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무당층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 그리고 이제 신당이 창당되고 그렇게 하면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뭐 좀 구체화가 되겠죠, 뭔가. 예. 네. 그러면은 무당층이 굉장히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한 판세나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총선 한 달 전에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공천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의 뭐 신당의 뭐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때나 총선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봐야 될 관전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거제 개편도 그렇고 이제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신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여론조사 어떻게 될지 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분은 12월 말 2023년의 마지막 12월 말에 또 뵙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